어제 우리 한국 시장은 장 막판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죠. 미국 증시가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낼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주식시장 열리기 전에 핫한 이슈들 미리 살펴보시죠. 오늘 투데이 분석 함께해 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이 그래도 나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를 보여줬다라는 거에 조금 위안을 삼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바로 드려볼게요, 소장님. 네. 국내 증시가 어제 막판 한 10분, 20분인가요?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예.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생각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비중을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좀 바닥을 잡았다고 봐서 더 담아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네 엄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던데 그러면은 산 게 언제겠어요? 다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뭐 밀어붙일 때 샀기 때문에 예. 거기서 계속 또 물을 탔겠죠. 12만 전자 간다고 해서 그걸 믿었었을 테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온다고 해서 결국 거기서부터 계속 그 물을 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가져올 돈도 없는 거죠. 코주부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거는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아주 강한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서 최대한 그것을 깎아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주식이 있다면 지금 52주 신고가나 역사상 신고가를 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빼내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빠진 주식들은 네. 1년 사이에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딴 쪽으로 빼서 3년 정도 이상을 묵혀놔야지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때 너무 수혜를 입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인생에서 그런 별의 순간은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거든요. 기업에서도. 근데 그렇게 별의 순간을 코로나19 때 맛봐버렸으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질병이 닥치기 전까지는 인생에서 그런 고점은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깎아내야겠죠, 계속. 근데 무작정 깎아낼 수는 없으니 좋은 종목들에서 플러스를 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시켜가지고 포트폴리오에서 최대한 빼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종일관 코로나에서 엔데믹으로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고 코로나 수혜주였던 기업이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팔고 엔데믹으로 뭐 전환되고 지금 괜찮은 쪽으로 계속 주식을 전환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포트폴리오에 아니 수익이 나야 재조정이 팔죠. 수익이 필요하다. 나야. 수익이 안 나면 그냥 내버려 둬야죠. 버티고. 수익이 안 난 상태면 네, 버티고. 수익을 내야 팔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은 무조건 새로운 종목에서 플러스가 나야지 그 마이너스 난 걸 상계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듣더니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어려운 질문이죠. 예, 오늘 반등하면 조금이라도 낙폭 줄여서 팔지 아니면 계속 버티고 가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 그럼 소장님 지금이라도 좀 팔고 가야 할 섹터군은 어디입니까? 기회가 당분간은 좀 안 올 것 같은. 그러니까 노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아니요, 그 카카오.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나라 기반 산업이니까 언젠가는 살아나고 삼성전자 10년 전에 닿으면 결국 언제나 대세 상승했고 지금 LG 생활건강도 무너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롯해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장기 상승한 종목은.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냥 삼성전자면은 내버려 두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뒤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이클 타는 종목들 중에 화학하고 철강이나 이런 거 워낙에 사이클을 많이 타는데 예. 지금 너무 저기 수혜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효성 TNC나 금호석유 같은 거는 그런 별의 순간을 코로나19 때 맞이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고점을 가려면 코로나19에 준하는 상황이 닥쳐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너무 뜨거운 절정의 순간을 맛본 기업들은 1, 2년 사이에 그 부분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뭐 진단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최대한 덜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바로 덜어내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돼요. 새로운 종목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계해서 팔아야 된다. 시장 전체로는 지금 팔 이유가 없죠. 지금 RSI 과열 지표가 30대로 내려온 이 순간에 팔면 안 되죠. 아, 시장 전체는 이제 약간 네. 바닥은 잡을 수 있다. 네. 그럼 새로운 종목이 저희는 항상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손실이 있는 아픔의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종목으로 플러스가 났을 때 좀 메꾸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새로운 종목은 또 어떤 섹터에서 찾아야 될지가 또 네. 관건이죠. 뭐 그냥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역사적 신고가 간 것도 하나 나왔고 52주 신고가 간 것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저 몇 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을 선택했으면 예. 지금 아,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 삼양식품 아니요, 그건 역사적 신고가 아니고 그러면 52주 신고가를 갔고요. 말씀하신 종목이 뭔가요? 역사적 신고가를 갔잖아요. 율촌- 율무가 그래서 네? 아, 그런 것들을 율촌화학 말씀하신 그리고 겁니까? 뭐 현대미포조선도 얘기했었고 현대미포조선, 아. 율촌화학은 정말 그리고 뭐 좋죠. 그러니까 예. 네 가지 그 저기를 했잖아요. 태조 이방원 같이 그런 수남에 빨리 도는 거를 잘 캐치하시는 분은 거기 가서 메뚜기를 하면서 단체 줄넘기에 참여해서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계속 추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물가 상승 해지할 수 있는 엔터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으라고 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아예 그러면 아싸리 그 엔데믹의 시소 끝쪽에 있는 카지노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네 번째는 아예 이 상황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그 삶의 그 열두를 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회로 삼으라고 네 가지의 그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거를 선택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빠바박 와서 되게 중요한 그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자분들이 이제라도 다시 관심을 갖게 뭐 아까 엔터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조선도 좀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같고 뭐 카지노 얘기하신 것 같고 율촌화학과 같은 반도체 이제 소재, 2차 전지 소재 업체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예. 평생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그 음식점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SNS에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인기 맞아요, 많다 그런 데 맞아요. 가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가스 집으로 유명했는데 10년 동안 거기에 메뉴를 비유가스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돈가스 집으로 맛집이 나 있으니까 가서 비유가스 먹었는데도 맛있는 그런 걸 좋아하지. 갑자기 어느 날 우린 동네에 우동집이 없었는데 우동집이 나와가지고 SNS에 이거 우동 맛집이라고 이 개업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 데는 가기 싫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평생 그냥 봉지 라면 봉지 무슨 과자 봉지 만들다가 이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얘기도 했잖아요. 평생 코닥 필름 후지 필름 만들다가 필름 기술 가지고 그 전자 소재 쪽으로 진출해서 다시 트렌드에 합류한 뭐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수학을 1등을 하다가 영어를 해가지고 걔가 또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 느닷없이 오지선다형 찍기를 해가지고 영어 1등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평생 기업으로 가는 거고 그거 싫으신 분은 사이클이 심하더라도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서 화끈하게 챙기시는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싫은 사람은 거기로 가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율촌화학처럼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를 찍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면 어떨까? 지금 헐값에 널려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보이거든요.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댓글 중에 지금 가장 분노하고 계시는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저평가된 주식이 많으니 그걸 잡아라. 그 얘기를 20년째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평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R&D 투자를 하는 기업, 그리고 지금 같은 불황에도 마진을 유지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매출과 이익이 나는, 매출 이익 성장이 계속 나는, 캐파 증설하고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 2차 전지도 있고 소부장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주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다음 사이클을 노리는 그런 주식의 어떤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통 PER, PBR이 낮은 걸 보고 저평가라고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랑 대비해서 PER, PBR이 낮다고 하잖아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PER, PBR이 올라가요. PER, PBR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미 성장주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NC소프트가 계속 성장할 때 PER, PBR은 올랐죠. NC소프트가 이제 성장기가 꺾이니까 PER, PBR이 떨어지죠. 그걸 가지고 저평가라고 판단해버리면은
결정적인 판단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맨날 뭐 우리나라는 북한의 리스크 때문에 항상 PER, PBR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 똑같잖아요. 처음에 새내기한테는 기회를 많이 줘요. 너는 새내기니까 경험도 없고 기회도 적었으니까 저평가돼 있지. 그게 만약 20년째 성적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은 다 떠나갑니다. 옆에 사람이. 너는 만년 저평가니까 그게 너의 실력이었어. 넌 대기만성 형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지금 저평가라고 PER, PBR을 들이대면은 성장 기업이 PER, PBR에 오르는 그 생리를 무시하는 얘기죠. 그렇군요. 차가운 신 소장님. 살짝 그 투자 의견이 서로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장기간 거래가 정지됐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또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거래가 재개될까요? 그리고 바이오 주식이 올해 하반기에 각종 컨퍼런스도 있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또 시장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났는데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보시죠. 상패 심판대에 오르는 신라젠과 티슈진의 운명은 소장님의 의견은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이게 워낙에 한다. 지금 많은 주주들이 걸려 있고 신라젠은 16만 6천 명 정도 있고요. 코오롱 티슈는 6만 명 넘게 있고 또 큐리언트가 있거든요. 큐리언트는 1만 명 가까이 돼요. 합치면은 지금 거의 23만 명의 주주분들이 2년, 3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지금 문제여서 응원을 합니다, 일단. 근데 지금 그 엔데믹 수혜주로 미국 계속 그 처음부터 미국 시장 그 바이든 얘기 맨날 처음부터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뇌암으로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 CEO한테 가서 그 팬데믹 다음에는 암을 정복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제약바이오가 항암제 쪽에 그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뜰 것이라는 거를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이고. 항암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준은 아닌데 이게 워낙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암이란 게 정복이 되지 않다 보니 이걸 정복된다고 하면 굉장히 꿈에 대한 그 값어치가 그 기대치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먹기도 좋고 우리나라 같이 지금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이 블러핑을 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한미약품도 포지오틴이 스펙트럼에다가 지금 기술 이전해서 한 거 지금 스펙트럼 사실 자기 회사도 그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스펙트럼이. 옛날에는 사노피나 이런 다국적 제약사랑 했었잖아요. 한미약품이. 그러다가 뒤통수를 여러 번 맞고 나니까 그 자기네 거 하나 가지고만 열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다 한 건데 사실 여러 가지 그 사노피나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비해서 스펙트럼의 그 어떤 저기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대형 제약사도 힘든 것을 바이오 벤처 회사가 이룩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16만 주주가. 그리고 16만 주주 개인 주주들의 그 비중은 95%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지금 한 번 또 적이 됐잖아요. 이것도 3심제 대법원처럼 우리 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도 3심제잖아요. 여기도 3심제예요. 처음에 기업심사위원회에 가는데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다음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다들 혼비백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다시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기업심사위원회 1심에서 처음에 그 상장폐지를 했던 이유가 거래소에 요구했던 이유가 저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파이프라인이 결국 팩사백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횡령 배임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게 도덕적인 잣대가 더 들어대서 더 그 부분이 치명타긴 했죠. 근데 어쨌든 팩사백 하나밖에 없으니 파이프라인을 첨가를 해라.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벤처는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그거잖아요. 이루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얼마나 주느냐. 그거를 시장에서 공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신라젠의 팩사백 이후에 스위스 제약사 거 하나 항암물질, 후보물질을 도입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개를 기대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그건 신라젠의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에서 지금 엔젤 투자사들 거기서 돈 엄청 빠져나간다고 뉴스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이제. 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실패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결국 지금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25일 이게 전부 아까 말한 큐리언트, 코오롱티슈진 25일이고요. 그 신라젠 이 세 개가 지금 거래적에 운명이 걸린 날이에요. 지금 10월 달에 그 월요일 날 휴가 2번 있죠. 빨간 날. 네. 그거 빼면 거래일 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3일이 지금 이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서 몇 개가 지금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투심 자체를 완전 흔들어서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이슈인 거죠, 이게.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개별적인 종목에 그 이슈도 얽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바이오벤처 회사의 수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기업이 상장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응원은 합니다. 상장 재개 되겠습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상장되게 세 개가 다 되리라. 생각합니까? 되리라. 어. 뭐 제가 생각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세 개가 다 그러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간곡히 바라면서 일단 그렇게 되면은 예. 바이오주에 대한 10월 달에 그렇죠. 왜냐면 9월에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또 바이오거든요. 물론 시장 전체도 하락을 했지만 그 안에서 바이오주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월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겠네요. 바이오주. 네, 뭐 그래도 그리고 조금은 만약에 지킬- 정말 이번에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다 하면 정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벤처고 뭐 바이오의 그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세포가 바뀌었다거나 임상을 진행하는데 가짜 시약을 넣어야 될 환자한테 진짜를 놓고 환자를 바꾼다거나 그게 만약 고의가 아니고 정말 실수라면은 정말 아마추어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아까 도덕적인 문제인 횡령 배임이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수준으로 저기 판단해 봤을 때 최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어떤 기술 수출을 통해서 같이 얹혀가는 방식으로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우리나라의 그 어떤 K바이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 임상 3상에서 다 발이 빠지는 그 일, 그리고 우리의 사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거래 재개가 무난히 되면 아마 다른 바이오주들에게도 이런 온기가 좀 퍼지게 되지 않을까요? 결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왜냐면 결정적이죠. 신라젠은 시총 2위였고 예. 코오롱 티슈는 보시다시피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래요. 이런 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인보사가 굉장히 지금 커다란 그 바이오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플랫폼 가진 기술들이 뜨고 있지만 그 네. 이전에는 이렇게 임상 3상까지 가서 신약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가지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과거 2, 3년 전에 이제 바이오의 중심의 얼굴이었던 이 얼굴들이 좀 민낯을 다시 좀 투자들 앞에 드러내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예. 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보거나 바이오주에 약간씩은 발을 담가야 될까요? 예, 투자를 지금은 지금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쌍두마차죠. 알테오젠과 이제 이쪽으로 레고캠 바이오. 넘어왔죠. 우리나라가 그 처음엔 몰랐죠.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 신약의 어떤 시대를 열고 이런 꿈에 젖어 있었으나 그 엄청난 대규모 임상, 글로벌 임상을 그 커버할 능력이라던가 프로세스의 그 부재 그런 것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이 더욱더 효율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뜬 것이고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 부담보다는 예. 플랫폼 기술을 수출해서 각종 신약을 개발할 때 어떤 무기로 장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가장 그 우리 쌍두마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 지금 그 약간 결이 다른 업체가 바이오주가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투심이 살아나 버리면 지금 현재 쌍두마차인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 자, 오케이. 네, 이렇게 이 생각이 거래 재개가 무사히 돼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한때 조금 관심이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 조금은 뭐 신기루였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네옴시티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랄까요 건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2의 중동붐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를 모으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그 하드웨어죠. 건설사에만 관심을 가다가 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가니까 엔터까지도 저희가 스펙트럼이 넓혀진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조금은 이제 주춤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기지개가 펴질지 한번 짚어볼 단계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은 급등락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등록들 대응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이나 지금 히림이나 SMCNC가 변동폭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한미글로벌이 이 지금 테마에서 1등이잖아요. 네. 이 변동폭이 지금 9월 달에만 고가가 60%였는데 지금 16%인데 저가는 6.7이 마이너스거든요. 이 변동폭 거의 70%에 가까운 변동폭을 감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관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보통 건축 관리나 설계 회사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고 SMCNC는 뭐 계속 저기 이수만 그 회장이 지금 그 이름이 무슨 저기로 바꿨는데 뭔 총괄 프로듀서였어요. 총괄 프로듀서가 그 보아 씨를 데리고 여기에 막 참석을 해가지고 뭐 사우디도 K 한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걸 접목시켜보겠다 해서 SMCNC가 여행 사업을 하니 그 뭐 그거랑 연계해서 뭐 중동 여행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상품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 SMCNC는 20개월선이 붕괴가 됐고 히림 한미글로벌은 살아있는데 한미글로벌은 워낙에 변동폭이 크고 그래서 이거를 또 면밀히 그 파가지고 어떤 숨어있는 수혜주를 지금 찾아야 될 때 같은데 숨어있는 수혜주를 참 찾기가 근데 이제 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투자인 현대건설도 있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고 이 건설 업종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시기에 불확실성이 가장 많은 업종이었는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이 네옴시티가 그 한 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투자처인 현대건설 혹은 주택 관련 리스크가 좀 제한적인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근데 테마주들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직접적인 네. 그런 회사를 찾는다면 아이디어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기본적인 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유가가 빠져가지고 유가가 뭐 그 70불까지 왔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어제 좀 건설주들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다 좋았어요. 예. 그리고 예. 결정적으로 아까 전에 뭐 삼성전자는 그냥 버티면 된다 얘기를 했던 것이 언젠가는 오른다. 네. 장기간 상승했기 때문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이 대표 건설사 모두 다 말이죠. 20년 선 아래로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가 너무 오래된 상태로 절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장기 포트폴리오에서는 아예 제외를 시켜야 마음이 편하다. 결국 결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20년 선 아래 깔려 있는 걸 하면은 20년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20년 동안 평균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부분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얘네가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좀 힘듭니다. GS건설은 2013년부터 무려 지금 8년 동안 거기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건설도 2018년부터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7, 8년째 지금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2011년 이전에가 거의 정점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인가요? 주말에 이 일정이 있는 건가요? 주말에 중동왕자가 서울에 오는 것 같은데 자 얼마나 큰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소장님께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전반적인 건설주의 어떤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여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